화이트리스트? 예. 극우단체 지원? 무슨 내용이죠?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이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권적 차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든지 또 상당히 또 이런 좀 그 정치적인 이런 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는 이 자신의 정권의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이 일종의 하나의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소위 말해 보수를 표방했던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 강한 목소리, 그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야당이나 또는 뭐 노동단체, 또 문화계 단체들이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상당히 또 그걸 갖다 방해하는 듯한 여러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동원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산도 지원하고 CG가 지금 올라오는데 저걸 보고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간제 데모를 개최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지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들 명단이라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당히 정권에 반대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집회라든지 아니면 또 야당의 집회 같은데 행사장에 가서 일종의 자발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드러난 조사 결과에 보면 당시 국정원 등 뭐 이런 이 정부기관에서 그런 이 상당한 물적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정경련을 동원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 이 보수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정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가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워낙 이게 내용이 많아갖고.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 사실은 뭐 데모하고 뭐 시위하는 거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적 차원에서 자금을 댐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줌으로써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방해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영장이 발부됐는데 10여 곳입니다. 우리 보수단체, 뭐 북한 뭐 센터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관들, 그 MB 정부 시절 때 행정관들 집도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본 거고요. 그럼 그게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돈이 왔으며 얼만큼 왔고 얼만큼 관제 데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 들어서 보입니다. 그럼 이게 근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2010년 천안함 침몰 때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이 여는 미래죠. 청년이 여는 미래랑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단체인데요. 아주 유명한 단체는 아닌데 왜 유명하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그 신보라 의원이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너무 좌파가 선동하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했는데 이 두 단체가 지금 압수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마 그냥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뭔가 범죄 혐의점을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 도장을 통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뭐 신보라 의원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단체의 대표를 맡았었거든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이 여는 미래 이건 2010년에 이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보라 의원이 여기 대표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15년서부터는 또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거 대변인 했고 그 2016년에 국회의원을 했고. 그렇죠. 좋죠, 뭐 그러니까 대박. 아니요, 뭐 대박이라기보다는 뭐 국회의원 정말 다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으로 비례대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서부터는 돈을 지원도 받고. 이야, 이렇게 꽃놀이패가 있나요?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신보라 의원 같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해서 좌파 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무슨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업어주고 또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신보라 의원이 지금 거의 만들었던 이 청년이 여는 미래 이 단체 자체가 과연 자발성이 기초한 것이냐. 일종의 예를 들면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조직 과정서부터 조직 과정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뒷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국정원 등을 비롯한 정부 관변 쪽으로부터 뭔가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혐의가 특정돼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신보라 의원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한 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받은 게 이게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천안함 때 물론 그것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이 천안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종북 좌파를 계속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이 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닫으려고 했던 그렇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함께 난다. 네. 이런 사안을 보게 되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들도 죽이는 경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린 것뿐만 아니라 양심적이고 신념에 찬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얻으려고 하던 하나의 그런 이 이명박 정부 때의 조금 도가 지나친 하나의 정치 공작적 냄새가 분명히 난다는 지나친 게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 의식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아직 유죄로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이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면 여기 또 변호사 있으니까. 아니요, 변호사 수임. 저도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 맞다고 변호사 생각합니다. 수임해갖고 또 만약에 명예훼손 들어오면 네. 그래도 변호사들도 먹고 살고. 근데 수임료를 대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김영란법 위반. 대주고 싶은데 김영란법 위반.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좀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기억나잖아요. 2014년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그렇죠.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고유명사처럼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80년 5월, 87년 6월 항쟁. 네. 그 중간중간의 사건은 예를 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4선언. 네. 그거는 2007년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좀 그 날짜를 잊어도 돼요. 근데 2014년 4월 16은 고유명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월호 침몰. 까먹을 수가 없는. 없죠.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세월호 이럴 때 국민들의 감정이 팍 폭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이 단식에 들어갔을 네. 때 네. 그 옆에서 폭식 투쟁을 하던 분들. 네. 뭐 이쪽은 아닙니다. 신보라 의원의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있었죠. 그런 단체들조차도 그 많은 피자를 어디서 사오죠? 무슨 돈이 있어서? 가능성이 아마 이게 수사가 조금 확대된다 그러면 그 가능성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조롱이죠. 그 옆에서 조롱도 인격 모독이죠. 그걸 하는 부분에서 만약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건데 예. 자발적이 아닌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조작, 지금 공작이 보이잖아요. 예. 공작에 의한 결과라 그러면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돼야 되고요. 예. 이거는 그 단체도 문제지만 그 단체에 지원했던 정부의 도덕성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신보라 의원, 정계 진출. 이런 우파단체, 네. 조직 과정에서부터 지원 과정.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최소한 한 6년은 됐습니다. 2016 하기 전까지. 신보라 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네. 그런데 또, 청년연합 미래 여기 대표했다고 우리가 방금 소개했는데, 네. 탄핵소추안의 표결에는 또 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뭐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에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천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의 퀴즈로서 상당한 정치적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의 대표적인 전형의 정치인이라는 비난도 보수 진영에서는 받았던 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젊은 분인가 봐요. 그게 그렇죠. 83년생입니다.
83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뭐 30 중반 정도. 뭐 83년생이면 제가 첫 과목을 갔던 해인데. 아유, 예.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감옥만 간 다음에 일단 겁을 먹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간 사람 빼주려고 노력했지만 직접 가보진 않았거든. 이번에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면 저는 이제 접견 가고 이렇게 예. 동상하는데 당시 비례대표 7번을 받습니다. 7번 홀수로 이제 여성들이 예, 갖게 되는데 13579 이렇게 되죠. 7 정도면 뭐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될 무조건 수 있는 되는. 그 번호 자체고 사실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사실 많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결국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청년 단체들의 예. 어떤 대표라든지 세상을 역할을 여는 했기 청년. 때문에 그 어떤 번호를 받은 거고요. 근데 예. 지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코토처럼 또 탄핵에 왔을 때는 청년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탄핵을 또 찬성하는 모습. 아마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금 네. 올해 청년들의 실업률이 체감으로 최고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변한다? 대신한다?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보면 뒤에서 저렇게 우리의 세금을 갖고 검은 짓을 하는 그 돈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 그 보통 바로 문제가 그 때문에 아닌데. 상당히 아마 청년들이 느끼는 상당히 배신감과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신보라 의원이 만들었다는 게 청년이 여는 미래인데 청년이 여는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요? 청년들이 자기의 특권과 반칙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게 게임 룰에 의해서 자기 실력에 의해서 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보라 의원이 상당히 상당히 보호하고 밀었던 그러한 정권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오히려 청년 취업난이 더 가속화되고 청년들의 이 박탈감이 더 이 정복됐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있지만 이번에 결국 자신이 지금 만들었던 단체가 당시 정권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에 의해서 이 성장이 됐고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적인 영달까지 누렸다고 한다면 아마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히 꽤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지금 신보라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자기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뭐 지금 자신이 관여했던 단체가 아마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신보라 의원도 아마 조만간은 아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아마 올라서 아마 출두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 의원은 보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들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TV 화면에 많이 나왔습니다. 문준혁 그 아들 특혜 의혹 관련해서 4월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장했던 의원이기도 하고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관련해서 그 동영상들이 좀 많이 도는데요. 왜 공짜 세금을 갖고 그렇게 무상복지를 하느냐고 아주 멋있게 본인이 봤을 때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대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홍보할 게 있으면 내한테 홍보를 할 걸 좀 알려달라. 정책을 알려달라 함으로써 결국 신보라 의원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실 쓴웃음을 짓고 말았는데요. 막 아주 당찬 젊은 여성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아주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 시장이라든지 야당 의원들한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서 웃음을 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가 없다 이런 걸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뭐 공격을 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내용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격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문성근 씨가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차 교수님. 네. 화이트리스트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블랙리스트는 출연을 안 시키거나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들을 그렇죠. 육성을 하고. 자, 이거는 뭐를 염두에 둔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국고를 마음대로 썼으면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형이 세거든요.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었을까? 아마도 지금 앞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뭐 직권남용 뭐 그런 말씀들 하셨지만 저는 지금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그런 그 국고 횡령에 대한 아마 중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지금 이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가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아마 국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또 아닙니까?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했을 수도 있고요. 전경련 통해서는 이제 이 그 청와대가 이야기해서 기업들로 받은 돈은 또 있지만 또 국정원에서 이제 지금 그 국가 예산을 썼다고 한다면 국정원 예산이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우리 앵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예산의 상당수가 예비비로 예. 지금 지금 숨겨진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처를 밝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서 모아서 낸 세금 자체가 이런 식의 정권의 그런 안보, 내지는 정권의 재연장을 위해서 불법하게 부당하게 지금 이 국정원 예산을 국가 안보에 써야 될 아주 귀중한 예산을 그렇게 이게 전횡하고 불법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 안보를 지금 누구보다도 외치는 보수 정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가당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수 특검팀에서 2014년서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한 2년 동안 네.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하는, 이거 보수단체라고 할 수 없는 단체예요. 관변단체지. 간변단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극우 관변단체죠.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 밝혀냈던 부분이요. 2014년에 했는 게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지원됐던 금액이 68억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 2년 동안? 2년 동안 확인됐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에 압수수색을 만약 해가지고 성과가 만약 난다고 가정했을 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경련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합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계좌를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압수수색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한다면 68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금액이 많이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수도 없는 아주 또 하나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 이 사건이 커지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누굴까요? 네. 누가 한 걸까요? 어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시감이 딱 드는데 네. 누구죠? 누군지 이름이 딱 안 떠오르네요. MB 시절에 문화부 장관? 예, 빡쳐죠. 예. 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찍지 마. 예, 그 정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웃지 마. 네. 누구죠? 장관이죠. 유인촌 전 장관. 예. 그런데 네. 조윤선 장관은 네. 박근혜 시절에는 김기춘 실장의 보고를 받고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 물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네. 최근에는 정무수석 시절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지금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캐비넷에서요? 그렇죠.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은 지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관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시절서부터 바로 오른쪽에서 측근에서 이렇게 문화적 활동을 했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장관했죠. 네. 3년을 제일 많이 예. 상당히 최장수 장관이었죠. 찍지 마. 이거 한마디로 찍지 마. 예. 찍지 마. 근데 유인촌 전 장관이 그저께 자신 입장을 미리 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이 지금 이 스포츠에 서 있는 용어 중에 있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신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내가 문화예술인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걸 만든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앞서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태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와 관련해서 역사자 전우용 선생께서 예. 이 SNS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올렸냐? 정우용? 전우용 선생이라고요. 예. 옛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역사학자 전승칠 선생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정우용 선생이 그 지금 그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이 지금 당시 그 유인촌 장관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 정부가 코드 맞지 않은 기관장 다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뭐 그 SNS 보니까 그 생각이 기억이 나던데요. 사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때 그 지시 논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커졌던 상황이 빚어졌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과연 유인촌 장관이 당시 블랙리스트를 몰랐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의 이 공세적 해명 자체가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정책을 담당했던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과 신재민 MBC 이거는 박근혜 시절이죠. 네.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을 조사해달라. 그때 의원들 사이에서 신재민 차관이 문화 권력의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주 실시했죠. 앞서 우리 유인천 전 장관이 찍지마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 신재민 차관의 또 태도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턱깨고 앉아서 예. 그 상임위 답변하면서 이 턱깨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했던 아주 좀 그래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오만방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제가 정도로 국회의원들한테 그때 당시 들었는데 예. 아주 탁월한 기획을 갖고 예. 교묘하게 예. 무식하지 않게 티 안 나게 이러기로 아주 유명한 이거 기자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기자 출신이죠. 예. 예. 그런데 과연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이 관여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도종환 현 장관, 그렇죠.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 증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금방 밝혀질 부분입니다. 뭐 공세적으로 이제 해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예. 문서가 갔냐 안 갔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던 청와대에서 정무실에서 만들었다면 정무실에서 문체부로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 지금 우리 조윤선 전 장관이 피해 나갔던 게 증거가 없어서 피해 나갔던 부분인데 증거가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유인천 장관은 지금 억울하고 아니다 그러지만 과연 청와대에서 정부 쪽으로 문화부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로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완전 MB맨인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럼 문화 현장, 네. 그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 현장을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네. 문화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차피 문화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을 하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권이나 이런 기득권에 비판적이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 비판적인 걸 좌파로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문화예술인 출신이잖아요. 뭐 예. 전원일기라든지 뭐 했기 때문에 더 배우의 삶이라든지 예술의 삶을 좀 많이 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해명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톡자주로 다 했다라는 결국 그 해명이 맞다. 세상이 그러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뭐 곧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일기에서 축적된 연기력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유인천 전 장관은 퇴임하고 난 뒤에 자신의 그러니까 이거 빌딩을 예. 문화공간으로 내줘서 문화인들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돈 만 원 받고 예. 대관할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문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청담동에 있는 유시어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예. 장관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유인천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이 지금 뭐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A 씨라는 분이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엄밀하게 구두로 이 지금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배제 지시는 있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증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가 융단 폭격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정밀 타격이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집요하고 오히려 더 치명타였다는 그런 증언도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경상도 분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거. 발음이 제일 좋은 거. 깜짝 놀랐죠. 예, 너무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두 분 다 경상도네 그러고. 예.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제 크루즈 미사일 예. 쫓아서 타격하는 거. 순항 미사일. 예.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예. 그렇게 딱 찍어서 네. 어제 어느 분이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은 그냥 무식하게 전방위적으로 다 했는 거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은 더 집요하게 교활하게 악랄하게 한 것 같다. 이런 평을 내나요? 근데 도종환 장관이 증언했잖아요. 현직 장관인데 뭐라 그러냐면 유인천 장관 때 불법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발각되면 지원금 모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촉받았다. 네. 이건 현직 장관이자 또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도종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접수꽃 당신. 네, 이거는 뭐 이거가 자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토대로 해서 추적해 가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고 누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나올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장관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캐비넷 열어보면 다 나와요. 그 문체부 직원들은요. 네. 그리고 지금 차관 분이 누구죠? 그 노태강. 노태강. 네. 참 나쁜 사람. 네. 예? 노태강. 차관으로 왔잖아요. 국장으로 그 쫓겨났다가. 문체부, 그 다음 유진용 전 장관. 네. 문체부의 특징이 그 정부 내에서 가장 에이스 공무원들이 오는 데랍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그것이 뭐 기재부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기재부 못지않게 에이스들, 문화정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에이스들이 오는 자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그 문체부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이 있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에 손상을 준 거 아니에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잇따를 것이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아는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명박 정부 측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내가 뭐 그런 걸 다 개입하고 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완전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은 어떻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박근혜 정부는 상당히 무식하게 했다고 한다면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상당히 지능적이고 영리하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럼 한 부처의 단독 거의 행위였을 것인가 예. 아니면 그 이후에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진 문제인가 그 부분을 지금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예. 대한 지금 이에 대해서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벌써부터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아주 영리하게 블랙리스트를 행했던 만큼 방어책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영리하고 예. 상당히 좀 잘 할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이 우리 사정 당국에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예. 것이냐 그걸 한번 또 지켜봐야 뚫지 되다. 못하는 방패는 없잖아요. 없죠. 예. 예. 방패도 반드시 뚫리게 되어 있다. 예. 창이 어떻게 날카로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우용 역사학자 얘기를 했는데 전우용 씨가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부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다 나가라. 유인천 장관. 네네. 자, 코드가 맞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것을 조사했을 거 아니다. 했으니까 그 조사한 그 근거가 블랙리스트다. 네. 그럼 전우용 씨 아니면 유인천 씨 둘 중에 하나는 뭐 거짓말. 거짓말이죠. 네. 하하. 그러니까 뭐 사실 밝히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국정원이 밝히고요. 국정원이 자기 옛날 문서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서버. 문화부에서 옛날 메인 문서를 서버. 예, 그걸 예. 꺼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가 오갔는 것 같으면 금방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문제지 뭐 밝혀내지 못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명호 국장이 네. 국정원 있잖아요. 국정원을 조사합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오늘 검찰 소환됐어요. 소환됐죠. 얘기는 예. 안 했습니다. 무건 수행하더라고요. 네, 무건수행.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증거가 확실하고 만약에 무건을 하고 검찰에서 하면 본인이 한 걸로 돼버립니다. 아니면 본인 아니면 뭐 마이가도 원세훈 전 원장까지 그러게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 또 누구죠? 김주성 전 기조실장입니다. 아, 축구 선수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추명호 전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 조사라는 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답답할 거 수사하고 싶은데 지검장 해야 되니까 수사를 못 하잖아요. 슬쩍 왔다 갔다 정도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통과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입을 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박찬주 대장이 구속됐어요. 네. 뇌물수수 혐의로. 딴 걸로 구속이 됐죠. 원래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 갑질 부분, 원했던 게 아니고 원래 검찰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예. 직권남용 부분인데 공관병 갑질 직권남용. 그 부분은 이제 빠지고 뇌물 수수 혐의를 갖고 이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됐었습니다. 13년 만에 포스타가 구속된 것은 13년 만이다. 네. 그럼 13년이면 2004년 연합사 부사령관을 구속시킨 신일순 장군, 신일순 장군입니다. 신일순 장군을 구속시킬 때 검찰에 있었죠. 군검찰에. 좀 많이 밑에 있었습니다. 많이 검사라기는 그때 책임자가 누구였었죠? 최강욱 최강욱 변호사. 아하. 14년 전에. 남재준 장군 잡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밀려났죠. 예, 뭐 저도 그때 수사를 했었는데 뭐 예. 잘 못했습니다. 남재준 장군을 잡았으면 국정원 가서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네. 예. 그때 뭐 했어요?
군검사 했었습니다. 예. 역사 앞에 죄를 진 것 같죠? 제가 왜요? 예, 제가 왜 못 잡았어요, 그때 제대로? 안 잡히더라고요. 예. 예, 최강욱 변호사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이후로 옷을 벗었죠. 그 후에 이제 지방으로 좀 전근을 가고 이렇게 이른바 좌천.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청와대 386 세력들에게. 예. 그랬죠?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거 한번 스토리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것도 나중에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신일순 장군. 예, 그런 신일순 장군 얘기를 언제 한번 해야겠어요. 예,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최강 변호사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박지원 변호사 청문회 예. 수준으로. 예. 아니 박지원 변호사가 아니고 여기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 자, 차 교수님. 예. 이제 예. 국정원이 박원순 지한 문건을 2009년 6월서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는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예. 박원순 시장하고는 처음에는 좋은 인연으로 엮여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간 좀 정치적인 여러 앞으로 그러니까 대선 일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서울시장이 출마하면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면 그 자신이 받는 월급을 전부 다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겠다. 예. 그러면 두 사람이 상당히 좋은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2007년도에 이명박 당시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4대강 사업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이사가 이거 환경 파괴를 갖고 오고 이러면서 4대강 문제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상당히 조금 이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권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제 박원순 그 당시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이 지금 재하바라는 걸 이야기를 하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추명호 국장이 당시 예. 청와대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서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국정원 문건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되었었고 바로 그 때문에 그 문제가 커지면서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졌죠. 그 뒤에 이 2011년도죠.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 재단 이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됨으로써 예. 다시 또 두 사람의 정치 인연이 예. 더 첨예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악연이죠, 그거는. 악연이죠. 예. 네. 자, 박지원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제가 국정원 관계자들 취재를 해본 결과, 원세훈 장군 시절에, 네. 원세훈 그 원장 시절에 김주성 기조실장이 실세였었다. 원래 기조실장은 늘 실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주성 기조실장은 이상득 SD 라인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때도 막 문제를 삼았지만 정부에 만사형통. 전혀 있지 않았던 사람의 국정원장으로 갔을 때 예.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렇다면 그 밑에 차장이라든지 특히 기조실장의 힘이 셀 수가 있는데 당시 SD 만사형통하는 SD하고 관계가 되는 이상득 의원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을까 추측되던 부분이고요. 국정원장이 정보기관 장악하는 자리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예. 그 걸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 실장이 그 역할을 많이 했는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는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게 맞지 않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명호 국장, 김주성 실장, 그렇죠. 원세훈 원장, 이 삼각편대. 이 위에서 과연 바로 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다?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김주성 라인은 어쨌든 이상득 의원에게는 보고가 됐을 거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이걸 지금 검찰이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식 라인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세훈 전 원장이 독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예.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입을 열지 않는 이상은 증거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토라인에 쓰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증거는 있어야 돼요. 지시를 했다든지 예.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김주선 전 실장이 보고됐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좀 검찰이 좀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원세훈 원장 소환되는 모습을 보고 피의자. 예. 그렇죠.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에요. 4년은 일단 접어두고 기본으로 사는 거고 거기다 덧붙여서 결국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저는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도
연세가 꽤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또 이렇게 파기 안송되면서 야 이제 풀려났다고 마음이 상당히 허물어 있던 상태에 다시 또 되고 구속 다 된 데다가 이번에 더 큰 혐의가 추가된 데에 대해서 예. 아마 망연자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정도원 의원이 그 이야기, 정도원 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아무것도 지금 안 걸릴 준비 다 해서 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달려있냐면 원세훈 전 원장의 입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원세훈 원장, 또 그 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칼끝은 점점 조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세월호, 이럴 때 국민들의 감정이 팍 폭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이 단식에 들어갔었는데 네. 그 옆에서 폭식 투쟁을 하던 분들. 네. 뭐 이쪽은 아닙니다. 신보라위원회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있었죠. 그런 단체들조차도 그 많은 피자를 어디서 사오죠? 무슨 돈이 있어서? 가능성이 네. 아마 이게 수사가 조금 확대된다 그러면 그 가능성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조롱이죠. 그 옆에서 조롱도 인격 모독이죠. 그걸 하는 부분에서 만약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건데 예. 자발적이 아닌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조작, 지금 공작이 보이잖아요. 예. 공작에 의한 결과라 그러면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돼야 되고요. 예. 이거는 그 단체도 문제지만 그 단체에 지원했던 정부의 도덕성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신보라 의원, 정계 진출. 이런 우파단체, 예. 조직 과정에서부터 지원 과정,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최소한 한 6년은 됐습니다. 2016 하기 전까지. 신보라 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예. 그런데 또, 청년연합 미래여기 대표했다고 우리가 방금 소개했는데, 네. 탄핵소추안의 표결에는 또 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본인이 그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예. 없는데 뭐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뭐 그 부분에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공천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의 퀴즈로서 상당한 정치적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의 대표적인 전형의 정치인이라는 비난도 보수 진영에서는 받았던 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젊은 분인가 봐요. 그게 그렇죠. 83년생입니다. 83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뭐 30 중반 정도. 그 정도. 83년생이면 제가 첫 감옥을 갔던 해인데. 아유, 예.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감옥만 간 다음에 일단 겁을 먹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간사는 빼주려고 노력했지만 직접 가보진 않았거든. 이번에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면 저는 이제 접견 가고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예. 극우단체 지원? 무슨 내용이죠?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이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권적 차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든지 또 상당히 또 이런 좀 그 정치적인 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는 이 자신의 정권의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이 일종의 하나의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소위 말해서 보수를 표방했던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 강한 목소리, 그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야당이나 예. 또는 뭐 노동단체, 또 문화계 단체들이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상당히 또 그걸 갖다 방해하는 듯한 여러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에 동원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산도 지원하고 CG가 지금 올라오는데 저걸 예. 보고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간제 데모를 개최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지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들 명단이라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당히 정권에 반대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예. 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집회라든지 아니면 또 야당의 집회 같은데 행사장에 가서 일종의 자발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드러난 조사 결과에 보면 당시 국정원 등 뭐 이런 이 정부기관에서 그런 이 상당한 물적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정경련을 동원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 이 보수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정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가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워낙 이게 내용이 많아갖고.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 사실은 뭐 데모하고 뭐 시위하는 거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적 차원에서 자금을 댐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줌으로써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방해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영장이 발부됐는데 10여 곳입니다. 우리 보수단체, 뭐 북한 뭐 센터,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관들, 그 MB 정부 시절 때 행정관들 집도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본 거고요. 그럼 그게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돈이 왔으며 얼만큼 왔고 얼만큼 관제 대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들어서 보입니다. 야, 그럼 이게 근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2010년 천안함 침몰 때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 위험비가 확산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이 여는 미래죠. 청년이 여는 미래랑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단체인데요. 아주 유명한 단체는 아닌데 왜 유명하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그 신보라 의원이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너무 좌파가 선동하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했는데 이 두 단체가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마 그냥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뭔가 범죄 혐의점을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 도장을 통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뭐 신보라 의원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단체의 대표를 맡았었거든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이 여는 미래, 이건 2010년에 이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보라 의원이 여기 대표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15년서부터는 또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거 대변인을 했고, 그 2016년에 국회의원을 했고. 그렇죠. 좋죠, 뭐 그러니까. 대박. 아니요, 뭐 대박이라기보다는 뭐 국회의원 정말 다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으로 비례대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서부터는 돈을 지원도 받고. 이야, 이렇게 꽃놀이패가 있나요?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신보라 의원 같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해서 좌파 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무슨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버죠. 동상하는데 당시 비례대표 7번을 받습니다. 7번 홀수로 이제 여성들이 갖긴 하는데 13579 이렇게 되죠. 7 정도면 뭐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될 수 있는 그 번호 자체고 사실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사실 많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결국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청년 단체들의 어떤 대표라든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번호를 받은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고토처럼 또 탄핵에 왔을 때는 청년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탄핵을 또 찬성하는 모습. 아마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올해 청년들의 실업률이 체감으로 최고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신한다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보면 뒤에서 저렇게 우리의 세금을 갖고 검은 짓을 하는 그 돈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 그 보통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아마 청년들이 느끼는 상당히 배신감과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신보라 의원이 만들었다는 게 청년이 여는 미래인데 청년이 여는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요? 청년들이 자기의 특권과 반칙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게 게임 룰에 의해서 자기 실력에 의해서 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보라 의원이 상당히 상당히 보호하고 밀었던 그러한 정권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시절에 오히려 청년 취업난이 더 가속화되고 청년들의 이 박탈감이 더 이 정복됐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있지만 이번에 결국 자신이 지금 만들었던 단체가 당시 정권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에 의해서 이 성장이 됐고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적인 영달까지 누렸다고 한다면 아마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히 꽤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지금 신보라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자기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뭐 지금 자신이 관여했던 단체가 아마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신보라 의원도 아마 조만간은 아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아마 올라서 아마 출두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 의원은 주고 또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신보라 의원이 지금 거의 만들었던 이 청년이 여는 미래 이 단체 자체가 과연 자발성이 기초한 것이냐. 일종의 예를 들면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조직 과정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뒷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국정원 등을 비롯한 정부 관변 쪽으로부터 뭔가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혐의가 특정돼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신보라 의원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받은 게 이게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천안함 때 물론 그것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이 천안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종북 좌파를 계속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닫으려고 했던. 그렇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함께 난다. 네. 이런 사안을 보게 되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들도 죽이는 경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린 것뿐만 아니라 양심적이고 신념에 찬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얻으려고 하던 하나의 그런 이명박 정부 때의 조금 도가 지나친 하나의 정치 공작적 냄새가 분명히 난다는 것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 의식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아직 유죄로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이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면 여기 또 변호사 있으니까. 아니요, 저도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변호사 생각합니다. 수임해갖고 또 만약에 명예훼손 들어오면 네. 그래도 변호사들도 먹고 살고. 근데 수임료를 대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김영란법 위반. 대주고 싶은데 김영란법 위반.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좀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기억나잖아요. 2014년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그렇죠.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고유명사처럼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80년 5월, 87년 6월 항쟁. 네. 그 중간중간의 사건은 예를 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4선언. 네. 그거는 2007년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날짜를 잊어도 돼요. 근데 2014년 4월 16은 고유명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월호 침몰. 까먹을 수가 없는. 없죠. 근데